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사를 가르칠 김민재고요. 그럼 오늘 이지한 이해를 위해서 일단 영국과 프랑스, 미국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세계사에서 언급이 되는 것은 영국 나라입니다. 영국. 여기서는 저는 일단 왕의 순서대로 약간 천천히 나아가게요. 그럼 먼저 일단 제임스 1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임스 1세는 일단은 강력하게 약간 강조되진 않았고요. 그냥 전제 정치를 했다. 전제 정치를 강화했다라는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이 찰스 1세입니다. 여러분 찰스 1세 때는 조금 외우셔야 할 게 많은데요. 일단 먼저 이 찰스 1세는 청교도를 탄압했습니다. 이 청교도를 탄압을 했고요. 이렇게 반발이 나니까 이제 거기에 이 하원에 있던 이 청교도들이 이제 의회 승인 없이는 이제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권리청원을 이제 승인했습니다. 권리청원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권리장전이랑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권리청원 이후 그럼에도 이제 전제 정치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이제 청교도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고요. 내전이 일어나서 찰스 2세는 차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혁명을 노란색으로 쓸까? 자, 안 나오네. 청교도. 그럼 이제 찰스 2세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찰스 2세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이걸 하냐? 자, 여기서 크로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크로멜은 독실한 이 청교도주의의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금욕적인 삶을 이제 국민에게 강제 압박시켰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이제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크로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법입니다. 이렇게 크로멜이 죽고 나서 별다른 부덕해 없었고, 그러니까 크로멜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찰스 2세가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찰스 2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은 크로멜과 정반대로 친가톨릭적 정치였습니다. 친가톨릭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반발이 심했거든요. 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의회에서는 두 가지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심사법과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인신보호법이에요. 인신보호.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심사법은 무엇이고 인신보호법은 무엇이냐? 자, 심사법은요, 영국 국교도를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주요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즉, 이 가톨릭과 다른 가톨릭을 이제 좀 저격한 겁니다. 이 의회가. 그리고 인신보호법은 이제 왕이 함부로 이제 사람들 이제 납치하거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체포 감금. 이 찰스 2세가 이제 왕정이 뽑고 나선 이후는요, 이제 이렇게 그대로 끝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2세예요.
그러면 제임스 2세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제임스 2세는요 전제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전제정치를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이 많았겠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혁명. 이제 명예혁명 이후로 왕이 다시 내려오고 이제 사람들은 다른 왕이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을 차지했는데, 근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두 명의 왕이 됐어요. 메리와 윌리엄인데, 자 저희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다시죠. 메리, 윌리엄. 근데 메리 윌리엄 때 보면 무엇을 했느냐? 딱히 외울 건 없지만은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무엇을 외우시면 되냐면 권리창조입니다. 이 권리장전을 토대로 이제 영국은 입헌 군주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영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국 말고 프랑스로 갑시다. 프랑스 말고 미국부터 할게요. 왜냐면은 시대승상은 이게 이게 프랑스 다음에 미국이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미국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영국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영국인이 이주. 영국인들이 이제 이주를 썼네. 자, 미스테이크죠.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국인이었어요. 네,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 독자적으로 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영국 이주 이후로 이제 세계를 흔드는 하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7년 전쟁이에요.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겠네. 네, 이 7년 전쟁이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기억 못하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년 전쟁 이후로 영국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국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합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들은 이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세금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납세 거부 운동을 일으켜요. 납세 거부 운동을 통해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또 이제 따로 넘어갈게요.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거는 영국이 이제 식민지에다가 강제로 차를 팔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보스턴에 있는 항구에서 이 차를 확 버립니다. 그러면 영국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영국은 이 항구를 막았습니다. 항구를 막기만 했고요. 딱 중요한 건 없어요.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제 독립 식민지와 영국과의 사이가 조금 이제 기묘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독립전쟁입니다. 자, 독립전쟁. 독립전쟁은 일단은 우선 식민지 대표가 1차적으로 회의를 한 상태였고요. 회의를 지난 후에 이제 식민지 군인이 영국 군인과 이제 마찰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토대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독립전쟁 때문에 독립선언문을 썼고요.
그럼 독립 선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자, 그럼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이 요크타운 전쟁입니다. 이 요크타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독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요크타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게 식민지가 영국 상대로 승리를 했고, 물론 그 일개 식민지가 싸우는데 힘들어가지고 프랑스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프랑스 혁명을 토대로 쭉 이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크타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파리 조약으로 이제 미국은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독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보다 더 심각한 이제 프랑스를 볼게요.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게 많습니다. 자, 프랑스를 할까요? 프랑스는 과거 구제도였습니다. 구제도는 무엇이냐? 구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아직도 변화가 안 돼. 영국은 변화를 했고요. 미국은 독립을 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구제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계몽주의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재정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도에 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재정이 악화됐어요. 프랑스.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먼저 7년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의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 돈이 없는데도 미국에 큰 지원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3부에 수집합니다. 이 3부에서 많이 불만이 대립됐어요. 그러니까 왜 대립이 됐냐? 1신부나 2신부 있죠. 여러분 1신부는 성직자고요. 2신부는 귀족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신부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데 1, 2신부는 과거에도 3부회가 있었습니다. 3부회처럼 이제 투표수를 이제 인원수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제 1, 2신부는 투표수가 많고 3신부는 투표수가 적은 그런 체제로 가자. 아니다. 3신부는 이제 머릿수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부의 이후로 이 30분이 불만이 생긴 나머지 국민의회를 만듭니다. 이 국민의회가 원하는 것은 헌법을 바꾸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 국민의회가 순서대로 진행하면요. 일단 테니스부터 서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약을 왕이 탄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탄압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를 어디다 풀었느냐? 감옥을 수습합니다. 조금 글씨요. 이 감옥은 무엇이냐? 바스티유 감옥이었고요. 이 감옥으로 습격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국민의회는 많은 것을 선포했는데요. 먼저 공무원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공무원제 폐지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책에는 안 나왔지만 교과서에 짝수로 조금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장군님께서 약간 각오를 하시면은 진짜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를 어떻게 했냐? 일단 교회의 재산을 몰수한 데 있습니다.
그냥 교회 재산을 몰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바로 행정 구역을 개편했습니다. 이게 국민이에요. 하지만은 아직 끝이 안 났거든요. 자, 어이구, 해주세요. 국민회의의 소원대로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선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가 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 선거가 되긴 했어요. 무슨 선거냐면 재산에 따른 선거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이제 국민의회는 해산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회가 가장 있었던 이유는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을 헌법을 제정해서 좀 바꾸자, 그런 취지였고, 그 결과 헌법은 바뀌었고요. 하지만 조금 우리에게 찝찝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회는 해산했어요. 어쨌든 목표 이런 거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국민의회와 이제 조금 헷갈리실 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혁명 정쟁이 들어갑니다. 이거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꺼내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프랑스거든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프랑스 상대로 여기가 독일이 있는데, 이것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입니다. 당시 독일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옆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고 막 개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는 이제 왕권 신수설 끝나가려는 걸 보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공국과 왕국들 막 다 약간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프랑스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혁명전쟁입니다. 그다음에 혁명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었냐? 일단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클로트의 왕국 이 일은 일단 예를 들게요. 왕궁을 습격했어요. 왜 습격을 했냐? 일단 전쟁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지고 배고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상클로트는 그냥 그 일반 파리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 시민들이 왕궁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 있는 입법의회가 이제 국민공회가 됐습니다. 국민공회는 이 상클로트 왕국 습격 이후로 국민공회가 세워졌고요. 국민공회는 제일 먼저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나오나요? 공화정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혁명전쟁 이후로 재밌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로베스피에르. 이 친구는 로베스피에르는 왕권이 정지된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 전에 잠시만 루이 16세가 생각납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보세요. 루이 16세 촬영은 혁명전쟁 이후로 국민공회가 있습니다. 국민공회는 극진파였고요. 북진파는 우리가 지롱드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엄청나게 극진적인 사람이고요. 왜? 자코뱅파. 아, 자코뱅파? 나 왜 필기를 잘못해놨지? 자코뱅파죠.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자코뱅파가 이 로베스피에르는 극진적이었던 사람이고요. 이제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 반혁명주의자들을 다 사형시킵니다.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좋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하죠? 이거는 테르미도르?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처형당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깔끔하게 잠깐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총리정부가 나타나고 총리정부는 또 나폴레옹에게 쿠데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나폴레옹 일단 나폴레옹은 너무나도 인상 깊은 사람인데요. 일단 나폴레옹을 주제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은 어떤 인물이고 무엇을 했는지 일단 제1통령 시기 때를 해보겠습니다. 제1통령 제1통령 때는요, 먼저 쿠데타를 해서 자기가 1통령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요. 그리고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합니다. 이 대프랑스 동맹은요, 프랑스를 위한 동맹이 아니라요, 이 프랑스를 격파, 그러니까 이제 점령하려는 적국들의 모인 동맹이고요. 이 동맹에서는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고, 영국 말고도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대프랑스 동맹 안에서도 그 너무나도 많은 전쟁과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생략됐고, 이 생략된 걸 굳이 또 파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 동맹 한 다음 은행을 설립했고요. 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정말 1통령 때부터도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요. 이걸 보면은 너무나도 이 근대화 거의 지금의 대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1통령식이 아직 황제가 될 때는 무엇을 했을까가 또 중요합니다. 황제가 국민투표 이후로 이제 많은 걸 또 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유명한 건 신성 로마 제국을 해제했습니다.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프란츠 2세였습니다. 이 프란츠 2세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이기도 했어요. 오스트리아 황제가 되기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이제 나폴레옹한테 격파를 당하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자신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영국과도 이제 트라팔가르 해전이 있고요.
이 해전에서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 당시 타팔가르가 이제 넬슨 제독이 운영했던 영국 군인이었는데 이 영국 군대가 너무나 잘 싸웠죠. 그래서 프랑스를 깨뜨렸고 넬슨 제독은 여기서 사망합니다. 이 해전에서 사망을 하고요. 이순신장과 비슷하죠. 승리를 이끌었지만 자신은 이 전쟁에서 사망하는. 그 다음 대륙 봉쇄령이 있었고요. 이 대륙 봉쇄령은 이 친구가 이제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이 섬나라가 얄미운 거야. 때리고 도망가고. 다시 이 영국도 동맹에 있었지만은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섬나라였고 이제 막상 배로 전쟁하려다 보면은 이 영국이 당시 엄청난 강력한 전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영국 본토를 침입한다는 건 너무 무리였던 나머지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가 피해를 봤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랑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 그 중에서 러시아는 이 대륙 봉쇄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가게 되고요. 이 러시아 원정에서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눈도 내리고 질병이 와가지고 결국에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옵니다.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고 이 러시아 원정 이후로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오죠. 라이프니츠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유배에 갑니다. 유배에 갔을 때 나폴레옹이 유배를 갔을 때 빈체제가 열린 거예요. 이때 처음 유배 첫 번째 했을 때 빈체제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빈체제가 열리다가 갑자기 나폴레옹이 복귀를 해서 무슨 전투? 워털루 전투. 졌어요. 나폴레옹이 또 다시 빈체제. 이거는 조금 헷갈릴 만한 순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프랑스 내용을 설명해준 김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